2주 전 유산을 겪은 승무원이 비행기에서 만난 울고 있는 아기. 그녀가 모성 본능으로 아기에게 젖을 먹인 그 순간이 전국적인 화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감동 스토리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아기의 아버지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그의 저택에서 발견한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10년 전 연락이 끊어진 언니가 찍힌 그 사진의 배경이 바로 그 남자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과연 이것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언니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그 남자는 왜 진실을 숨기고 있을까요? 협박과 비밀, 희생과 사랑이 얽힌 충격적인 진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진짜 범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늘 위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어떻게 과거의 어둠을 밝혀내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파리에서 인천로 향하는 에어코리아 482편 11시간의 긴 여행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항로였습니다. 기내는 새벽의 고요함 속에 잠들어 있었지만 갑작스런 아기의 울음소리가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승무원 유나는 서둘러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비즈니스석 3열에서 중년의 남성이 아기를 안고 당황해하고 있었죠. 남성의 이름은 강도윤, 45살의 성공한 건설회사 대표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기가 계속 울어서.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가 묻어났습니다. 그의 손에 든 젖병을 아기는 거부하며 더욱 격렬히 울어댔죠. 유나는 아기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울었나요? 파리에서 탈 때부터요. 벌써 3시간째. 분유도 안 먹고 물도 거부해서. 유나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도윤의 옷차림은 완벽했지만 아기를 다루는 손길은 서툴렀죠. 마치 처음 아이를 돌보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실례지만 아기 어머니는 어디에 계신가요? 도윤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요. 주변 승객들의 시선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었죠. 유나는 전문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 아기는 단순한 짜증이 아니라 심각한 탈수와 영양 부족 상태였습니다. 승객님, 이 아기는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즉시 조치가 필요해요. 그때 유나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2주 전 잃은 자신의 아이였습니다. 유산 후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모성 본능과 저지, 그녀를 충동적인 결정으로 이끌었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품에 안고 기내 한쪽 커튼으로 가려진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승무원이 커튼을 쳐주는 동안 유나는 프라이버시가 보장된 곳에서 자신의 젖을 물렸죠. 아기의 울음이 잦아들자 주변 승객들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아기는 마치 마법에 걸린 듯 울음을 그쳤습니다. 작은 입으로 간절히 젖을 빨기 시작했죠. 주변 승객들에서는 감탄의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오 마이 갓. 정말 대단하네요. 도윤은 그 광경을 바라보며 무언가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감사함과 동시에 알 수 없는 기시감이 그를 엄습했죠. 이 젊은 여성의 모습에서 무언가 익숙한 무엇인가를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는
오래된 상처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죠. 유나 역시 이 상황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게 느껴지는지 의아했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이끌린 것 같은 이 순간이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기내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행은 단순한 여행의 끝이 아니라 숨겨진 진실로 향하는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유나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날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 중에는 사회부 기자 정민수가 있었거든요. 그는 이 감동적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일간지 사회면 톱기사의 제목이 유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늘 위의 어머니, 남의 아이에게 젖 먹인 승무원의 숭고한 모성애. 기사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SNS에서는 해시태그 하늘 위의 어머니 해시태그가 폭발적으로 확산됐죠. 유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방송국, 신문사, 잡지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고 항공사 홍보팀에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유나 씨, 이번 일로 회사 이미지가 정말 좋아졌어요. 광고 모델 제의도 들어오고 있고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을 들여다보니 찬사만 있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요즘 세상에 남의 아이한테 젖을 먹이다니 위생상 문제 없나? 쇼맨십 아닌가? 너무 자기적이야. 모성애 포장한 관종직 같은데. 특히 일부 맘카페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수유모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죠. 그런 가운데 도윤이 항공사를 통해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것이었죠. 정말 만나 뵙고 싶지 않으시다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 민준이를 구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도윤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결국 만나기로 했죠.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피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의 한적한 카페에서 만난 도윤은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 민준이는 건강한 모습이었죠.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조금만 늦었으면 탈수로 위험할 뻔했다고. 도윤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지만 유나는 왠지 모르게 그와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느껴졌거든요. 괜찮습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 희생이셨어요. 혹시 필요한 것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도윤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KC건설 대표이사 강도윤. 유나는 그가 생각보다 큰 회사의 대표라는 것을 알았죠. 정말 괜찮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하지만 유나의 바람과는 달리 언론의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며칠 뒤에는 그녀의 과거까지 파헤쳐지기 시작했죠. 유나 승무원, 2주 전 유산 경험, 남편과 이혼 후 혼자 생활. 개인사가 무차별적으로 공개되는 상황에서 유나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특히 잃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그때 또다시 도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제안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이 부담스러우시죠? 제가 아는 조용한 곳이 있습니다. 잠시 피할 수 있는 곳이요. 유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기자들이 그녀의 집 앞까지 찾아오자 결국 도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그녀를 더 큰 비밀의 소용돌이로 이끌어갈 줄은 몰랐죠. 도윤이 말한 조용한 곳은
성북동 한적한 언덕에 자리한 대저택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잘 가꿔진 정원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즈넉함을 자아냈죠. 이곳은 제가 아내와 함께 살던 집입니다. 도윤의 설명에 유나는 살짝 놀랐습니다. 혼자 사는 남자의 집치고는 너무 크고 화려했거든요.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유나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현관의 대리석 바닥, 벽에 걸린 고급스러운 그림들, 그리고 계단 난간의 정교한 조각. 모든 것이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이었죠. 이 집은 아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했어요. 그녀의 취향이 곳곳에 남아있죠. 도윤은 민준이를 유모에게 맡기고 유나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값비싼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생기가 없어 보였습니다. 마치 박물관 같은 느낌이었죠. 차는 뭘로 드시겠어요? 홍차면 좋겠어요. 도윤이 차를 준비하는 동안 유나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난로 위에는 여러 장의 액자가 놓여 있었는데 대부분 뒤집어져 있거나 천으로 덮여 있었죠. 유일하게 보이는 사진은 갓난아기 때의 민준이 사진뿐이었습니다. 아내 사진은 보기 힘드시겠네요. 유나의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표정에 깊은 슬픔이 스쳐 지나갔죠. 네. 아직도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요. 민준이를 낳고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났거든요. 식사 시간이 되자 도윤은 유나를 식당으로 안내했습니다. 길다란 테이블에는 정성스럽게 준비된 음식들이 놓여 있었죠. 하지만 유나는 음식보다 다른 것에 신경이 쓰였습니다. 집 곳곳에서 느껴지는 이상한 분위기였죠. 마치 시간이 1년 전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여성용 슬리퍼가 현관에 그대로 놓여 있고 화장대 위에는 화장품들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혹시 아내분이 돌아가신 게 언제쯤인가요? 1년 전 가을이었어요. 민준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중에 도윤의 대답에서 유나는 또 다른 의문을 느꼈습니다. 1년 전이라면 2024년 그 시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교통사고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도윤이 말을 멈췄습니다. 복잡한 사연이 있어서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식사를 마치고 유나는 도윤이 준비해준 객실로 향했습니다. 2층 끝방이었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잠들기 전 유나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복도 끝에 굳게 잠긴 방이 하나 있었거든요.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들려오는 것은 아기 울음소리 같은, 아니, 그건 착각이었을 겁니다. 밤늦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복도를 지나던 유나는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도윤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본 것이죠. 그는 뭔가를 태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밤새 잠들지 못했죠. 이 집에는 분명 말하지 않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늘 회사에 나가야 해서 혼자 계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물론이죠. 오히려 혼자 있고 싶어요. 도윤이 나간 후 유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집안을 자세히 둘러보기로 한 것이죠. 특히 그 잠긴 방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곧 발견하게 될 것은 단순한 호기심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도윤이 출근한 후 유나는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모는 민준이를 돌보느라 바빴고 다른 가사도우미들은 각자 할 일에 집중하고 있어서 유나의 움직임을 특별히 주의 깊게 보지 않았죠. 먼저 1층 거실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제는 미처 보지 못했던 세밀한 부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피아노 위에 놓인 악보, 책장에 꽂힌 책들의 제목, 그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의 화품까지. 이상해. 분명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유나는 가방에서 낡은 다이어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소중히 보관하고 있던 사진 한 장이 있었거든요. 10년 전 언니 윤미가 마지막으로 보낸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윤미는 26살의 찬란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어떤 고급스러운 거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언니는 편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다고 썼었습니다. 유나는 그 사진을 들고 현재의 거실과 비교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충격적인 발견을 했죠. 이게 말이 돼? 사진 속 배경과 현재 그녀가 서 있는 거실이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벽난로의 위치, 샹들리에의 모양, 심지어 소파의 패턴까지 모든 것이 똑같았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언니가 이 집에 왔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아가씨, 괜찮으세요? 갑작스런 목소리에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다는 가사도우미 박 여사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 네.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요. 그 사진, 혹시 누구신가요? 박 여사의 눈이 유나가 든 사진에 머물렀습니다. 그 순간 박 여사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저 사진의 여자분이 누구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제 언니예요. 10년 전에 연락이 끊어져서. 박 여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유나의 팔을 잡고 구석진 곳으로 이끌었어요. 아가씨, 이 사진을 사장님이 보시면 안 됩니다. 왜요? 무슨 일이라도. 이분이 바로 사장님의 전 부인이세요. 윤미 씨. 유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가 도윤의 아내였다고? 그럼 민준이는? 네, 윤미 씨의 아들입니다. 아가씨하고는 조카예요. 제 조카라고요. 박 여사는 더 큰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문을 잠갔어요. 아가씨가 윤미 씨의 동생이라고요? 그럼 지금 상황이. 제발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박 여사는 오랫동안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윤미 씨는 민준이를 낳고 3개월 후에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일주일 뒤에 한강에서 뭐요? 시신으로 발견되셨습니다.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죽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사장님은 왜 제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을까요? 박 여사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실 당시 상황이 매우 복잡했어요. 경찰 수사도 있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죠. 사장님은 그 이후로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달라지셨다는 거예요? 예전엔 밝고 온화하신 분이셨는데 윤미 씨가 돌아가신 후로는 마치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것 같았어요. 유나는 언니의 사진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 행복한 미소 뒤에 어떤 비극이 숨어 있었을까요? 그리고 도윤은 왜 진실을 숨기고 있는 걸까요? 박 여사님, 혹시 언니가 왜 집을 나갔는지 아세요? 박 여사는 주변을 다시 한번 살피더니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날 밤, 사장님과 윤미 씨가 크게 다투셨어요.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윤미 씨가 무언가를 숨겼다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박 여사는 급히 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제발 이 이야기는 비밀로 해주세요. 사장님이 알면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아야 할 때였어요. 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도윤이 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있는지 말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유나는 도윤을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친절했지만 유나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어요. 이 남자가 언니의 남편이었고 민준이는 자신의 조카였던 겁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어요? 그냥 조용히 쉬었어요. 유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나갈지 고민하고 있었죠. 직접적으로 묻기에는 너무 위험해 보였습니다. 도윤 씨, 혹시 민준이 어머니 이야기를 들어도 될까요? 그날 비행기에서 저에게 젖을 물렸을 때 마치 어머니를 만난 것처럼 편안해했거든요. 도윤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한 만남이었어요. 그녀는 참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떤 복잡한 감정도 느껴졌어요. 행복하셨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정말 행복했죠. 하지만 도윤은 말을 멈추고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요? 그녀에게는 말하지 않은 과거가 있었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게 된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숨긴 과거라니 그게 바로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어떤 과거였나요? 도윤은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그리고는 서재로 가서 하나의 상자를 가져왔어요. 이것들이 그녀가 남긴 유품입니다. 저도 아직 정리하지 못했어요. 상자 안에는 윤미의 개인 물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기장, 편지들,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요. 유나는 그 중에서 익숙한 필체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이 편지, 혹시 봐도 될까요? 네, 괜찮습니다. 편지를 펼쳐본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언니가 자신에게 보내려다 보내지 못한 편지였거든요. 하야, 미안해. 너에게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어.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좋은 사람을 만났고 곧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야. 하지만 내가 유나의 언니라는 걸 그 사람은 모르고 있어. 언젠가 모든 걸 말할 때가 오겠지만 지금은 아직 너무 복잡해.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언니는 끝까지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윤미 씨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고 있었나 보네요. 도윤은 그 편지를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하야, 이 이름이 누구인지 알고 계세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유나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진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하야는 제 어릴 때 별명이에요. 유나에서 따온 거죠. 도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손에서 편지가 떨어졌어요. 그럼 당신이 윤미, 네. 저는 윤미 언니의 동생 유나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그럼 비행기에서 당신이 민준이에게, 제 조카에게 젖을 먹인 거였어요. 도윤은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으셨나요? 저도 몰랐어요.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것도, 민준이가 제 조카라는 것도, 모든 걸 오늘에야 알았어요. 유나는 박 여사에게 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언니가 왜 집을 나가셨나요? 그리고 왜 저에게는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도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건 제 잘못입니다. 제가 윤미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떤 상처요? 윤미는 결혼할 때 자신이 고아라고 했어요. 가족이 없다고. 하지만 우연히 알게 됐거든요. 동생이 있다는 걸. 유나는 언니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알 것 같았어요. 언니는 항상 자신을 부담스러워 했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신 후 언니 혼자 동생을 키우느라 고생했었죠. 그래서 언니와 다투신 건가요? 네. 저는 화가 났어요. 왜 가족이 있다는 걸 숨겼냐고, 신뢰가 무너졌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그날 밤 윤미는 집을 나갔고 일주일 후에 한강에서 발견됐어요. 유서도 없이.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됐나요? 자살로 결론 났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윤미가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요? 도윤의 말에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혹시 언니의 죽음에 다른 진실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미는 민준이를 너무 사랑했어요. 절대 아이를 두고 갈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도윤은 망설이더니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윤미가 죽기 전날 누군가가 우리 집에 전화를 걸어왔어요. 윤미와 통화한 후 그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그날 밤 유나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언니의 죽음에 대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윤의 말이 사실이라면 언니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다음 날 아침 유나는 도윤에게 제안했습니다. 저도 언니 일을 조사해보고 싶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위험할 수 있어요. 1년 전 일이고 이미 경찰 수사도 끝났는데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언니를 위해서라도. 도윤은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동의했습니다. 그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먼저 유나는 당시 담당 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남경찰서의 이철민 형사는 현재 강력계에서 근무하고 있었어요. 윤미 씨 사건 내 기억납니다. 당시에 꽤 신경 쓴 사건이었는데 혹시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글쎄요. 명확한 증거는 없었지만 몇 가지 이상한 점들이 있었어요. 이 형사는 파일을 뒤적이더니 당시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첫째, 윤미 씨가 집을 나간 날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누군가와 만날 약속이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옷차림도 신경 쓴 모습이었고요. 둘째는요, 휴대폰 통화 기록에서 이상한 번호가 발견됐어요. 사망 전날 밤 10일시경에 받은 전화였는데 추적해보니 선불폰이었어요. 선불폰이요? 네. 신원 확인이 어려운 폰이죠. 그리고 그 번호는 윤미 씨와 통화한 후 바로 해지됐어요. 유나는 점점 의심이 커졌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언니를 유인한 것 같았어요. 혹시 다른 수상한 점은 없었나요? 윤미 씨 통장에서 이상한 거래 내역이 발견됐어요. 사망 일주일 전에 큰 금액이 입금됐다가 바로 출금됐더라고요. 얼마나 큰 금액이요? 5천만 원이었어요. 입금자는 알 수 없었고 출금은 윤미 씨가 직접 한 것으로 나왔어요. 이 형사는 유나에게 당시 수사 기록 사본을 건네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드릴 수 없지만 가족이시니까 한번 보세요. 혹시 새로운 단서라도 발견되면 연락 주시고요. 유나는 그 자료를 가지고 도윤에게 돌아왔습니다. 함께 자료를 검토하던 중 도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이 5천만 원, 혹시 협박금일까요? 협박금이요? 윤미가 누군가에게 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때 갑자기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유모가 달려왔지만 아기는 쉽게 달래지지 않았어요. 제가 볼게요. 유나가 민준이를 앉아 아기는
금세 진정됐습니다. 마치 엄마를 만난 것처럼 평온해졌죠. 정말 신기해요. 민준이가 당신한테는 이렇게 잘 안기네요. 그때 유나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언니가 누군가에게 협박을 받았다면 그게 저와 관련된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예요? 언니는 항상 저를 보호하려고 했어요. 만약 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유나는 자신의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사라지기 직전인 1년 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때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가을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서 큰 사건이 있었어요. 회계 부정 사건이었는데 유나는 그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었거든요. 혹시 제가 발견한 회계 부정 사건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사건이요? 유나는 1년 전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그녀가 근무했던 중견 건설회사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이었어요. 유나는 그 증거를 검찰에 제보했고 결국 회사 임원들이 구속됐었죠. 그 사건으로 누군가 큰 손해를 봤다면 도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그 건설회사 이름이 뭐였나요? 대한종합건설이었어요. 왜요?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어요. 대한종합건설. 그 회사는 저희 KC건설의 최대 경쟁업체였어요. 그리고 당시 저희가 그 회사 몰락으로 큰 이익을 봤거든요. 유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언니가 저 때문에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그때 박 여사가 다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1년 전 윤미 씨가 만났던 그 사람이 지금 현관 앞에 와 있어요. 현관 밖에는 키가 크고 선글라스를 낀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어요.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이정수, 대한종합건설 전 상무였어요. 당시 비리 사건으로 실형을 받았다가 최근에 출소했다고 들었습니다. 유나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를 협박했던 사람이 바로 저 남자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도윤은 유나에게 2층으로 올라가라고 했지만 유나는 거부했습니다. 저도 들어야 해요. 제 언니 일이잖아요. 이정수가 거실로 들어오자 집안의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어요. 오랜만이네요, 강 사장. 그리고 그의 시선이 유나에게 머물렀습니다. 이분이 바로 유나 씨군요. 윤미와 정말 닮았네요. 당신이 언니를 만났다는 건가요? 만났다기보다는 거래를 했다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정수는 소파에 앉으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 전 윤미 씨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자신의 동생이 저희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면서 사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유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언니가 왜 당신에게 사과를 해요? 사과만 한 게 아니죠. 배상금도 지불했어요. 5천만 원이었나? 물론 제가 입은 피해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지만요. 그제서야 의문이 풀렸습니다. 언니 통장에 5천만 원은 이정수에게 준 돈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정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어요. 뭘 더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정수는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서류를 꺼냈습니다. KC건설의 내부 정보였어요. 특히 신도시 개발 관련 입찰 정보 같은 것들 말이죠. 도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런 걸 윤미가 어떻게 알아요? 강 사장님 서재에서 가져온 거죠. 윤미 씨가 직접 복사해서 가져왔어요. 유나는 언니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언니가 왜 그런 일을?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저는 유나 씨의 신상 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해칠 수 있다고 협박했어요. 이정수의 말에 유나는 몸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자신을 위해 그런 고통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윤미 씨는 마지막에 배신했어요. 더 이상 정보를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언니를 죽인 거예요? 이정수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죽였다고요? 천만에요. 저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럼 언니는 왜? 윤미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저는 단지 선택권을 제시했을 뿐이죠. 이정수는 휴대폰을 꺼내 어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것은 1년 전 그날 밤의 통화 녹음이었어요. 녹음 속에서 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윤미 씨, 선택은 두 개예요. 계속 협력하거나 아니면 당신 동생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무슨 말씀이세요? 유나 씨 출근길 교통사고 얼마나 자연스러울까요? 아니면 아파트 화재라든지. 녹음을 들은 유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절망했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언니는 저를 지키기 위해. 그렇죠. 윤미 씨는 당신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한 거예요. 참 숭고한 사랑이죠. 도윤이 이정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그런 말을. 저를 때리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합법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정수는 여유롭게 도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늘 온 이유는 간단해요. 유나 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저를요? 네. 당신이 저에게 빚을 졌으니까요. 언니의 몫을 대신 갚아야죠. 이정수는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유나가 현재 근무하는 항공사의 VIP 승객 정보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만약 거부하신다면 이번에는 민준이가 표적이 될 거예요. 그 순간 유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년 전 언니를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악마 같은 남자를 이제는 자신의 조카까지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언니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 순 없어요. 하지만 이정수는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3일 후에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고 도윤은 분노로 주먹을 떨고 있었어요. 제가 언니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유나 씨.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그 회사 비리를 고발하지 않았다면. 도윤은 유나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윤미도 당신의 선택을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잘못된 걸 바로잡으려 한 것뿐이잖아요.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자신이 모든 걸 끝내야 한다고. 도윤 씨, 저 혼자 해결할게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정수의 협박을 끝내는 방법을 찾을 거예요. 더 이상 아무도 희생당하게 할 순 없어요. 유나의 눈에는 강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언니의 복수와 조카의 보호 두 가지 목표를 위해 그녀는 위험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유나는 이철민 형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정수와의 대화를 모두 녹음해뒀거든요. 형사님, 이제 증거가 있어요. 언니 사건의 진범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어떤 증거인데요? 유나는 녹음 파일을 전송하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 형사는 흥미를 보이면서도 걱정스러워했어요. 증거로는 충분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정수가 직접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범으로 잡아야 해요. 협박이나 공갈 현장에서 말이죠. 형사는 윤아에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정수를 유인해서 협박 현장을 잡자는 것이었어요. 위험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 보여요. 하지만 혼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윤아는 도윤과 상의한 후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정수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넘겨주겠다고 하면서 만날 장소를 정하는 것이었죠. 3일 후 윤아는 이정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보를 드릴게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라니요? 이번 한 번만 해주고 그 다음엔 저희를 완전히 놔두세요. 그리고 제 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정확히 말해주세요. 이정수는 만족스럽다는 듯 웃었습니다. 좋아요. 오늘 밤 10시에 한강공원 반포직으로 오세요. 혼자 와야 하고요. 윤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밤 한강공원에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철민 형사와 수사팀, 그리고 도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윤아는 약속 장소에 도착해서 이정수를 기다렸습니다. 10시 정각에 그가 나타났어요. 정보는 가져왔나요? 가져왔어요. 하지만 먼저 약속을 지켜주세요. 언니에 대한 진실을 말해주세요. 이정수는 주변을 살피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미 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건 이곳이었어요. 1년 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말이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윤미 씨는 더 이상 협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죠. 이정수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당시 윤아의 일상을 촬영한 사진들이었어요. 윤아 씨의 출근길, 퇴근길, 자주 가는 카페, 모든 걸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언제든지 사고를 낼 수 있다고 했어요. 윤아는 몸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언니는, 윤미 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동생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정말 처절했죠. 이정수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이미 윤미 씨를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최후 통첩을 했죠. 무슨 최후 통첩이요? 48시간 안에 K씨건설의 모든 기밀 정보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동생이 영원히 사라지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어요. 윤아는 그 순간을 상상하며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어떻게? 윤미 씨는 이틀 동안 고민했나 봐요. 그리고 마지막 날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기밀 정보는 줄 수 없지만 대신 다른 걸 제안하겠다고. 이정수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거래하자고 하더군요. 그게 무슨, 윤미 씨가 사라지면 저도 더 이상 윤아 씨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요. 윤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언니가 왜 그런 말을? 윤미 씨는 정말 순진했어요. 제가 약속을 지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윤미 씨는 이상하게 평온해 보였어요. 이정수는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했습니다. 윤미 씨는 저에게 편지 한 통을 주면서 자신이 사라진 후에 강도윤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그리고는 한강으로 걸어갔죠. 그때 막지 않았나요? 왜 막아요? 제게는 좋은 일이었거든요. 윤미 씨가 죽으면 모든 게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윤아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 때문에 언니가 죽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거든요. 당신이 언니를 죽인 거예요. 아니에요. 윤미 씨가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요.
저는 단지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때 이정수는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자, 이제 거래를 끝마치죠. 항공사 VIP 정보를 주세요. 안 줘요. 절대 안 줘. 그럼 민준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윤미 씨처럼 말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숨어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나타났어요.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이정수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도주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경찰들이 포위하고 있었죠. 이정수, 공가렵방 및 강요 혐의로 체포한다. 수갑을 채우면서도 이정수는 윤아를 노려봤습니다. 이렇게 끝난 게 아니야. 감옥에서 나오면 나올 수 없을 거예요. 이철민 형사가 추가 혐의를 발표했습니다. 윤미 씨 사건 재수사 결과 교사 자살 혐의가 추가됐어요. 이번엔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이정수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윤아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언니의 원수는 잡았지만 언니는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도윤이 다가와 윤아를 안아줬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윤미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언니에게 미안해요. 제가 더 조심했다면. 아니에요. 윤미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싸웠어요. 그 사랑이 헛되지 않게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해요. 한 달 후 이정수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추가 수사를 통해 그가 다른 사람들도 협박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윤아는 언니의 무덤을 찾아가 모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민준이는 제가 잘 키울게요. 그리고 도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었지만 민준이를 중심으로 한 특별한 가족이 된 것이죠. 민준이에게 엄마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얼마나 용기 있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도윤도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윤미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했는지도 말해줄게요. 6개월 후 윤아는 승무원 일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을 차렸습니다. 언니를 기리는 의미로 윤미 어린이집이라고 이름 지었죠. 도윤은 회사 경영과 함께 민준이 양육에 전념했습니다. 윤아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각자의 공간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갔어요. 아빠, 이모. 민준이가 처음으로 이모라고 부른 날 윤아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언니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의 관계를 궁금해했습니다. 하지만 윤아와 도윤에게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서로에게 했던 약속이었어요. 언니를 기억하고 민준이를 사랑으로 키우며 진실된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겠다는 약속. 그것이 바로 숨겨진 사진 한 장이 이끌어낸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잠든 후 윤아와 도윤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요. 그날 비행기에서 만나지 않았다면 윤미가 우리를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하늘에서 지켜보면서 말이에요. 윤아는 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줘서,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줘서. 그들의 새로운 가족은 전통적인 형태는 아니었지만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용서로 만들어진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하늘 위에서 시작된 운명적 만남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해준 아름다운 이야기였죠.